이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어머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어머니를 믿는다. 어쩔 수... 네가 장부를 조작하고 돈을 빼돌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그날 이 씨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끌려갔지요. 새벽녘 찬바람이 아직 담장을 넘어오던 시각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먹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마당에는 서리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 서리 위로 발이 끌렸습니다.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맨발이었습니다. 차가운 땅에 감촉이 발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이 씨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이 두려웠던 게 아니었지요. 그저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무너져 내려 입술을 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내 둘이 이 씨의 양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나귀는 거칠고 단단했지요.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끌고 팔고 무거운 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씨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소를 장에 끌고 나가듯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저 몸을 앞으로 밀어갈 뿐이었지요. 대문을 나서기 직전 이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이 보였지요. 3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날 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처음 들어섰던 그 대문이었지요. 그 집에서 밥을 지었고 그 집에서 배를 짰고 그 집에서 아이를 잃었습니다. 유산의 고통을 혼자 사귀며 이불을 적셨던 방도 저 안에 있었지요. 그 방의 창호지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남편 방의 불빛이었지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깨어 있었지요. 그러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그 불빛을 3초쯤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앞으로 돌렸지요.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게 아니었지요. 이 씨의 눈 속에는 그보다 훨씬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지요.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고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삶의 밑바닥에서만 생겨나는 특별한 종류의 단단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로질렀지요. 그 소리를 끝으로 이 씨의 3년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중인 여씨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온 것은 이 씨가 22이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이 씨의 친정은 원래 한양 인근에서 제법 이름 있던 선비 집안이었지요. 아버지는 성균관에서 학문을 닦았고 어머니는 예서체 글씨로 고을에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런 부모 아래에서 여자로서는 드물게 글을 배웠지요. 천자문을 시작으로 수학을 읽었고 아버지 몰래 사서의 첫 권을 펼쳐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16이 되던 해 집안에 불행이 찾아왔지요. 아버지가 억울한 일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던 향리 한 명이 세금 장부를 조작하였는데 그 죄가 아버지에게 덮어 씌워졌지요. 관아에서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향리의 뒤에는 고을 수령의 처남이 있었고 수령은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지요. 가장 힘없는 자에게 죄를 넘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해결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배를 갔고 유배지에서 2년을 버티다 세상을 떠났지요.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사흘 만에 따라 눈을 감았습니다. 이 씨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지요. 친척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몰락한 집안과 관계를 유지하면 자신들에게도 해가 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이 씨에게 남겨진 것은 빈 집과 몇 가지 서책,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품고 있던 은비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 이 씨에게 혼처가 들어온 것은 19 되던 해였지요. 중인 신분이었지만
한양 인근에서 상당한 재산을 쌓은 여씨 집안이었습니다. 여씨 집안의 외아들 여준혁은 나이가 24으로 외모는 번듯했지요. 혼사를 주선한 이는 이씨 아버지의 옛 제자였는데 그는 이씨를 가엾게 여겨 좋은 혼처라며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여씨 댁마님께서 며느리 될 분의 됨됨이를 무엇보다 중히 여기신다 하였습니다. 그를 알고 예를 갖춘 분을 찾는다 하였으니 아가씨야말로 그 집에 딱 맞는 분이시지요. 이 씨는 긴 시간 생각했습니다. 친정이 없는 여인이 시집을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어린 나이였지만 이 씨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친정이 있어야 시댁에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친정이란 단순히 부모가 계신 집이 아니라 며느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였지요. 그 울타리가 없는 여인은 시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지요. 혼자서 버틸 수 있는 시간과 재산이 거의 다 바닥나 있었습니다. 이 씨는 혼례를 치르기로 했지요. 처음 여씨 집안에 들어갔을 때 이 씨는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을 보고 한 가지를 직감했습니다. 이 여인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최 씨 부인은 60 가까운 나이였지만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머리카락은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단단하게 얹혀 있었고 옷은 언제나 마치 손님을 맞기 직전처럼 정갈했지요. 그 눈빛이 무엇보다 이 씨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은 항상 상대를 훑었지요.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 씨의 손을 보고 발을 보고 앉은 자세를 보았습니다. 마치 물건의 가치를 가늠하는 상인의 눈빛이었지요. 혼례 첫날 밤이 지나고 이 씨를 처음 불러 앉힌 자리에서 최 씨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친정이 변변치 못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탓하지는 않겠다. 사람이란 처지로 보는 게 아니라 됨됨이로 봐야 하느니라. 대신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이 집 법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알겠느냐? 이 씨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요. 예,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대답을 듣고 잠시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이 그나마 최 씨 부인이 이 씨에게 내어준 가장 따뜻한 표현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 씨는 성실했지요. 새벽 묘시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침 진지를 먼저 올린 뒤에야 자신의 밥을 먹었지요. 집안 살림의 크고 작은 일들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의 간을 외워두었고 시어머니가 즐겨 읽는 불경의 구절을 베껴드렸지요. 겨울이 되면 시어머니의 방 군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밤중에도 일어나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최 씨 부인은 이 씨에게 한 번도 살갑게 대한 적이 없었지요. 칭찬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도 없었지요. 이 씨가 무엇을 잘 해내도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조금이라도 미흡한 것이 있으면 그것만 짚어냈습니다. 남편 여준혁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외모는 훤칠했고 글도 제법 읽었습니다. 이 씨에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요. 처음 몇 해 동안은 이 씨를 아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어머니의 그늘 아래에서 자란 사람이었지요. 어릴 적부터 최 씨 부인의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여겼고 어머니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의지라는 것은 최 씨 부인의 의지에 의해 언제든 지워질 수 있는 연필 글씨 같은 것이었지요. 이 씨는 남편의 그런 면을 일찌감치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지요.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 씨는 뼈에 새기듯 기억했습니다. 집안의 재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이 씨가 시집 온 지 2해째 되던 해 가을부터였습니다. 여씨 집안의 재산은 주로 한양 인근 논밭과 포목 거래에서 나왔지요. 그런데 그 해에 유독 흉년이 들었고 포목 거래를 맡기고 있던 거간꾼이 종적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거간꾼이 가지고 있던 돈이 적지 않았지요. 거기에 여준혁이 지인의 보증을 섰다가 그 지인이 빚을 갚지 않아 여씨 집안이 대신 갚아야 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재정 사정이 이처럼 어려워진 것은 분명 여준혁의 무능함과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었지요. 그러나 최 씨 부인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이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최 씨 부인은 평생 이 집안을 자신의 손으로 지켜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지요. 그 자부심에 흠이 생기는 것을 그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 씨 부인은 다른 이유를 찾기 시작했지요. 이 씨 부인이 살림을 맡아보게 된 것은 시집 온 지 1년이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최 씨 부인이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몸이 불편해지자 집안 살림의 실무를 며느리에게 넘긴 것이었지요. 이 씨는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출 항목 하나하나를 장부에 기록했고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반드시 영수를 받아두었지요. 그 장부는 이 씨가 직접 쓰고 보관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그 장부에 꽂혔지요. 어느 날 최 씨 부인은 이 씨가 외출한 틈을 타 장부를 가져다 살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 조용히 신복 몸종을 불렀지요. 그 몸종은 최 씨 부인이 20살 때부터 함께한 여인으로 최 씨 부인의 생각을 말하기도 전에 알아채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부를 다시 써야겠다. 최 씨 부인이 말했지요. 몸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끄덕임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계략은 치밀하고 오래 준비된 것이었지요. 먼저 장부를 베꼈습니다. 이 씨의 필체를 흉내낸 것은 몸종이 아니었지요. 최 씨 부인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손재주가 남달랐고 필체를 흉내내는 것이 능했지요. 이 씨의 글씨는 정갈하고 반듯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 씨가 쓴 장부를 보며 수십 번 연습한 끝에 그 필체를 거의 완벽하게 모방해냈지요. 가짜 장부에는 실제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 항목에 걸쳐 조금씩 빼돌린 것처럼 꾸며놓았지요. 한 번에 큰 금액이 빠진 게 아니라 쌀값을 속이고 땔감 값을 부풀리고 없는 지출을 만들어내는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누적된 금액은 결코 적지 않았지요. 집안의 재정 손실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규모였습니다. 원래 장부는 어디로 갔을까요? 최 씨 부인은 그것을 불에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수였지요. 그러나 그 당시 최 씨 부인은 그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태우는 대신 자신의 방 깊숙한 곳, 오래된 옷상자 안에 숨겨두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그녀의 마음 한쪽에 자리한 두려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여 자신이 틀렸을 때를 대비한 아주 작고 무의식적인 보험이었는지도 모르지요. 준비가 끝나자 최 씨 부인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여준혁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최 씨 부인은 조용히 문을 닫게 하고는 가짜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여준혁은 장부를 살폈지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몇 군데를 짚어가며 설명했지요. 여준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것이 정말 며느리가 한 짓이옵니까? 직접 보고 판단하거라. 이 필체가 누구의 것이냐? 여준혁은 장부의 글씨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필체를 닮아 있다는 것을 그도 알아볼 수 있었지요. 그의 표정에 복잡한 감정들이 지나갔습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솟아오르는 의심인지 알 수 없었지요. 어머니, 그러나 이것만으로 단정을 지어서는 단정이라고 집안 재산이 이만큼 사라졌거늘 그것이 저절로 된 일이겠느냐. 그 살림을 손에 쥔 것이 누구더냐. 살림을 맡긴 것이 잘못이었다. 친정도 없는 여인에게 장부를 넘긴 것이 내 실수였어. 여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 씨의 운명을 결정했지요. 이 씨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남편이 이 씨의 방으로 찾아왔지요. 그는 방문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무서운 듯 문지방 너머에 서서 시선을 피했지요. 어머니께서 장부를 살피셨다. 그 안에서 수상한 점이 여러 발견되었다고 하셨다. 이 씨는 바느질을 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살림 돈을 빼돌렸다고 하셨다. 이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요. 처음 한순간은 그 말의 의미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그 뜻이 마음속에 가라앉자 이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쓴 장부가 있으니 그것을 가져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장부는 이미 어머니 손에 있다. 제가 보관하던 장부 말입니까? 그것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여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이 씨는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전신의 소름이 돋았지요.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지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지금 자신의 앞에 서서 문지방만 바라보고 있는 남편보다 훨씬 강하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방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집 살림에서 동전 하나도 사사로이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모든 지출에는 근거가 있지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받아둔 영수와 거래, 기록을 모두 대조해 보시면 금방 밝혀질 일입니다. 그것은 어머니께서 직접 처리하실 것이다. 서방님, 이 씨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사정하는 빛이 없었지요. 다만 아주 또렷하고 무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준혁은 마침내 이 씨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선을 돌렸지요. 그 짧은 순간 속에 이 씨는 남편의 눈 안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미안함이었지요. 그런데 그 미안함이 그를 다가오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뒷걸음치게 만들었지요. 그는 미안하기 때문에 더 비겁해졌습니다. 며칠 내로 결론이 날 것이다. 그 말만 남기고 여준혁은 돌아갔지요. 결론은 이 씨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사흘 후 최 씨 부인은 집안에 가까운 친척 어른 2명을 불렀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짜 장부를 펼쳐 놓았습니다. 이 씨도 그 자리에 불려 나왔지요. 최 씨 부인은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집안 재산이 사라진 경위, 장부에서 발견된 이상한 점들, 그리고 그 필체가 며느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 목소리에는 어떤 분노도 없었지요. 오히려 슬프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며느리를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해야 하는 사람처럼. 이 씨는 그 자리에서 반박했지요. 그 장부는 제 글씨가 아닙니다. 제가 기록한 장부는 따로 있었으나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집 살림 돈에 손을 댄 일이 없으며 그것을 증명할 수 있지요. 시장 거래 기록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단골로 거래한 포목전과 미국 상인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친척 어른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 상인들이 과연 증언을 해주겠느냐? 그들이 며느리의 편을 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씨는 말을 이으려 했지요. 그러나 최 씨 부인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이미 두 곳에 사람을 보내 물어보았습니다. 거래 금액이 장부와 다르다고 하던군요.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지요. 친척 어른들은 오랫동안 최 씨 부인을 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최 씨 부인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 씨는 친정도 없는 낯선 여인에 불과했지요. 결론은 이미 그 방에 들어서기 전에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씨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했지요. 서방님, 제발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어머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 죄를 뒤집어 쓸 수 없습니다. 서방님이 저를 믿어주셔야 합니다. 서방님 말고는 제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준혁은 방 안에 앉아 이 씨의 말을 들었지요. 그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말들이 자신에게 닿지 않도록 귀를 막으려는 것처럼. 어머니를 믿는다. 그 한마디였지요. 이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래도록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한 가지 사실이 보였지요. 그는 아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의 편을 드는 것을 선택했지요. 그것이 비겁함인지, 나약함인지, 아니면 평생에 걸쳐 형성된 복종의 습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은 분명했지요. 이 씨는 천천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씨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생각했지요.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 했지요. 그러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친정이 없는 여인에게 사회는 너무 닫혀 있었지요. 관아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한다 해도 여인이 홀로 나서는 것은 이 시대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증거는 최 씨 부인이 쥐고 있었지요. 이 씨는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주신 은비녀를 손에 들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지요. 그것을 꼭 쥔 채로 이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지요. 그 아침에 사내 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씨가 팔려간 곳은 한양에서 반나절 거리에 있는 어느 상단 주인의 집이었습니다. 상단 주인의 이름은 박막산이었지요. 쉰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사는 사람이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본처와는 이미 갈라섰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거치었지요. 재산은 있었으나 그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에 대한 소문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지요. 이 씨는 그 집에서 부엌종이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이 씨에게 주어진 일들은 가혹했지요.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물이 집에서 꽤 멀리 있었는데 큰 항아리를 치고 2번, 3번을 왕복해야 했지요. 그것이 끝나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마당을 쓸었지요. 빨래를 했습니다. 채마밭을 돌봤지요.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했지요. 하루 종일 몸이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변변치 않았지요.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밥은 항상 주인 식사가 끝난 뒤에 남은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랄 때가 많았지요. 이 씨는 처음 며칠 동안 배를 골았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위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통증이 왔지요. 그 통증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잠자리는 부엌 한켠이었지요. 짚을 깔아놓은 자리에 낡은 이불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부엌에서도 새벽 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었지요. 이 씨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잠자리에서 이 씨는 시댁의 따뜻한 방을 생각하지 않았지요. 대신 먼 기억 속의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던 적의 집 냄새를, 겨울에 방 안에서 피워놓던 향 냄새와 저녁에 아버지가 읽어주시던 책 소리를. 그 기억들이 이 씨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았지요. 박막산의 집에는 이 씨 외에도 노비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 씨를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여겼지요. 이 씨의 손이 너무 곱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양가 며느리였던 것이 티가 난다는 것이었지요. 그 시기심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 씨의 삶을 더 고되게 만들었습니다. 물을 길어올 때 그들이 고의로 이 씨의 항아리를 기울였지요. 부엌에서 이 씨가 정성 들여 만든 반찬에 몰래 소금을 더 넣었습니다. 주인에게 이 씨가 일을 게을리한다고 거짓으로 일렀지요. 박막사는 노비들 사이의 사정을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일을 잘못했다는 말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불러 꾸중을 했지요. 꾸중은 말에서 그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씨는 뺨을 맞은 적도 있었지요. 그날은 이 씨가 만든 된장찌개가 짜다는 이유였습니다. 박막산의 손이 날아왔을 때 이 씨는 피 하지 않았지요. 맞은 뒤에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 굴복의 기색이 없었지요. 박막사는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왜 고개를 숙이지 않느냐? 이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박막사는 다시 한 번 손을 들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 밀어붙이기 어려운 것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짐승의 눈은 위협하면 굴복하거나 도망칩니다. 그러나 이 씨의 눈은 그 어느 쪽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조용하고 단단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막사는 돌아갔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씨는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지요. 일을 누구보다 묵묵히 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지요. 시기하는 이들에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함정을 파도 모른 척했지요. 대신 박막산의 살림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씨가 알아챈 것이 있었지요. 박막산의 집에는 장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박막산 본인은 숫자를 계산할 줄 알았지만 글을 잘 읽지 못했지요. 그래서 상단의 거래 장부는 항상 외부의 서기를 불러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가 자주 바뀌었고 바뀔 때마다 이전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겼지요. 이 씨는 어느 날 박막산이 장부를 들고 찡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막사는 이 씨를 올려다보았지요. 노비가 그를 안다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를 아느냐? 읽고 쓸 줄 압니다.
계산도 할 수 있지요. 박 막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시험해 보겠다는 것이었지요. 이 씨는 장부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여러 군데를 짚어냈지요. 여기 이 항목과 저기 이 항목이 같은 날의 거래인데 총액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단량이 빠져 있지요. 그리고 이쪽 난에는 같은 물건이 2번 기재되어 있습니다. 박 막산의 눈이 커졌지요. 그날부터 이 씨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이 씨가 장부를 맡게 되면서 부엌일의 비중은 줄었지요. 그렇다고 노비의 신분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노비였고 여전히 박막산의 소유물이었지요. 그러나 쓰임새가 달라지면서 처우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별채의 작은 방 하나를 쓸 수 있게 되었지요. 밥도 제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 작은 변화를 감사히 여기기보다 기회로 삼았지요. 박막산의 상단은 한양과 여러 고을을 오가며 포목과 식재료를 거래했습니다. 거래 상대는 여럿이었고 그 중에는 꽤 규모 있는 상인들도 있었지요. 이 씨는 장부를 정리하면서 그 상인들의 이름과 거래 내역을 모두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어느 상인이 어떤 물건을 주로 다루는지, 어느 계절에 어떤 거래가 활발한지, 어느 지역에 어떤 물자가 귀한지. 이것이 그저 장부 정리가 아니었지요. 이 씨에게 이것은 공부였습니다. 세상을 읽는 공부였지요. 그리고 그 공부 중에 이 씨는 한 가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박막산이 헌 상자 안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어둔 문서들 중 하나였지요. 이 씨가 박막산의 집에 온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던 시절이었지요. 박막산이 멀리 출장을 나간 사이 이 씨는 혼자 서재 겸 창고로 쓰이는 방에서 묵은 장부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오래된 상자가 여럿 있었지요. 박막산이 이 집에 들어온 이전부터 있던 것들이었는데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정리를 핑계로 그 상자들을 열어보기 시작했지요. 대부분은 오래된 거래 장부였습니다. 그러나 한 상자 안에서 다른 종류의 문서가 나왔지요. 단단하게 접혀 있었고 바깥에 먹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씨는 문서를 폈지요.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읽어가면서 이 씨의 심장이 서서히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그 문서는 박막산과 여씨 집안 사이의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었지요. 내용을 보니 여씨 집안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의 일부를 박막산 명의로 넘겨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일이었지요. 문서에는 여씨 집안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 옆에 서명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이 씨는 문서를 다시 그리고 또다시 읽었지요. 빠른 눈빛으로 핵심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확실했지요. 여씨 집안은 관아에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숨겼습니다. 그것을 박막산과 공모하여 서로 명의를 돌려가며 처리한 것이었지요. 이 문서 하나면 여씨 집안은 끝이었습니다. 이 씨는 문서를 천천히 다시 접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지요. 이 씨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문서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되짚었지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증거인지 따졌습니다. 관아에 가져가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헤아렸지요.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지요. 지금 당장 그 문서를 가지고 달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노비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이 됩니다. 잡혀온다면 더 큰 화를 당할 뿐이었지요. 관아에 고발한다 해도 노비가 고변한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씨는 아직 자유의 몸이 아니었지요. 문서를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이었지요. 이 씨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씨앗 같은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씨앗을 심어 놓지 않으면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이 씨는 그것을 알았지요. 그 뒤로 3년이 흘렀습니다. 이 씨의 생애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밀한 3년이었지요. 이 씨는 박막산의 상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장부를 넘어서 상단의 거래 계획까지 이 씨가 도왔지요. 어느 계절에 어느 물건을 어느 지역에서 사서 어느 지역에 팔면 이익이 되는지. 이 씨는 수년간의 장부를 분석하여 박막산에게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들이 번번이 맞아떨어지자 박막산은 이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지요.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요. 이 씨는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박막산의 거래 상대 중에 광천이라는 상인이 있었지요. 원래는 박막산과 포목 거래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규모를 키워 이제는 제법 큰 상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장부 정리를 핑계로 광천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만들었지요. 처음에는 거래 내역 확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광천은 이 씨의 능력을 알아보았지요. 박 씨 댁에서 일하는 분이 이 씨라 하셨지요? 말씀 들어보니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 씨는 겸손하게 웃었지요. 저는 그저 장부 보는 일을 돕는 종에 불과합니다. 종이라 하셨지요. 그런데 이 씨 부인이 보내오는 계산이며 거래 제안이 여느 서기보다 훨씬 명확합니다.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이 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성균관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 아래에서 조금 배웠지요. 광천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 씨에게 은밀히 제안을 했지요. 자신의 상단에서 필요한 서류 작업을 도와주면 그에 대한 사례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박막산이 모르게 이루어져야 했지요. 이 씨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요. 발각되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그 위험을 감수했지요. 그것이 자신을 이 자리에서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였으니까요. 광천은 이 씨에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례는 돈이 아니었지요. 처음에는 좋은 포목 한 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식재료 한 보따리였지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실질적인 것들이 되었습니다. 광천은 이 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지요. 저는 속량되고 싶습니다. 이 씨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속량이란 돈을 주고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지요. 박막산이 이 씨를 살 때 치른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되갚으면 이 씨는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었지요. 박 씨가 그것을 허락하겠습니까? 박 씨에게는 달리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저 대신 쓸만한 서기를 구해드리겠지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래 체계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 한 사람의 몸값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임을 그분도 아실 것입니다. 광천은 이 씨를 오래 바라보았지요. 이 씨 부인 참으로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이 씨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말을 들은 것처럼 담담했지요.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했지요. 박막산과의 협상은 이 씨가 직접 했습니다. 박막산은 처음에는 거절했지요. 내가 없으면 장부가 엉망이 된다. 그러니 대신할 사람을 구해드리겠다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치겠지요. 2달이면 충분합니다. 속량 비용은? 광천 상단에서 보증을 섭니다. 박막산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광천과 이 씨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깊이 캐묻지 않았지요.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거래라면 굳이 뒤를 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2달 안에 내 살림이 돌아가게 해주면 생각해 보겠다. 이 씨는 고개를 숙였지요. 그리고 2달을 더 버텼습니다. 2달 후 박막사는 속량 문서에 도장을 찍었지요. 이 씨가 속량된 날 박막산의 집에서 나오는 길에 이 씨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3년 반이었지요. 그 집에서 노비로 지낸 날들이 그것이 3년 반이었습니다. 이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저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 아래에는 여전히 흙길이었지요. 그러나 그 흙의 감촉이 노비로서 끌려가던 날과 달랐습니다. 그날의 흙은 차갑고 낯설었지요. 오늘의 흙은 단단하고 익숙했습니다. 이 씨는 광천의 상단이 소개해준 작은 방 하나에 짐을 풀었지요. 세간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은비녀가 전부였지요. 그것은 박막산의 집에 들어올 때부터 몸에 꼭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 은비녀를 머리에 꽂았지요.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씨는 책상 앞에 앉았지요. 광천에게 빌린 붓과 먹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천천히 붓을 들었지요.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에서만 정리해두었던 것들을 종이 위에 옮겼지요. 박막산의 집 창고에서 보았던 문서의 내용을 기억에 의지해서 최대한 자세히 재구성했습니다. 날짜, 금액, 거래 방식, 관련 인물. 기억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요. 그래서 이 씨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는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은 증거를 모으는 시간이었지요. 이 씨가 먼저 찾아간 곳은 여씨 집안과 거래했던 상인들이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요. 그저 상단의 서기처럼 행세하며 과거 여씨 집안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광천 상단의 이름을 빌렸지요. 광천은 그 지역에서 신망이 있었으므로 상인들은 기꺼이 오래된 장부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 씨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베껴 적었지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한양 인근 관하에서 세금 기록을 관리하는 서리였습니다. 서리에게 약간의 사례를 하고 여씨 집안의 세금 납부 내역을 살펴보았지요. 그 내역과 이 씨가 재구성한 실제 재산 규모를 대조해보면 분명한 차이가 보였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여씨 집안이 숨긴 것이었지요. 이 씨는 그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렵게. 마치 소송장을 쓰듯 빈틈없이 말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가 필요했습니다. 원본 문서였지요. 박막산의 집 창고에 있는 바로 그 문서였습니다. 이 씨는 박막산을 찾아갔지요. 속량되어 나온 뒤 처음으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박막산은 이 씨를 보고 약간 놀랐지요. 왜 왔느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 씨는 박막산 앞에 앉았지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창고에서 본 문서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쓰려는지에 대해서. 박막산의 얼굴이 굳었지요. 그 문서를 봤다는 게냐? 예. 그것을 가져가겠다는 게냐? 빌려주신다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사용하고 나서 박막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이 씨는 기다렸습니다. 박막산은 복잡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여씨 집안의 탈세에 공모했습니다. 그것이 발각되면 자신도 위험했지요. 그러나 이 씨를 협박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이미 자유의 몸이었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협박으로 꺾일 사람이 아니었지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여씨 집안에 대한 것입니다. 박 씨께서는 언급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 씨께서 문서를 건네주셨다는 사실만 감추어 드리겠지요. 그 거래는 이미 10년이 지난 일이고 여씨 집안이 주도한 것이었으니 관아에서도 주된 책임을 여씨 집안에 물을 것입니다. 박막사는 오래 생각했지요. 그리고 일어나 창고로 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의 손에 문서가 들려 있었지요. 이 씨가 때를 노린 것은 여씨 집안의 큰 잔치날이었습니다. 여준혁이 드디어 벼슬에 오른 것이었지요. 정확히는 고을의 작은 직책이었지만 여씨 집안으로서는 큰 경사였습니다. 최 씨 부인이 오래공을 들인 일이었지요. 그 잔치에는 마을의 유지들이 초대될 것이었고 인근 관아의 관리들도 참석할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날을 기다렸지요. 잔치날, 이 씨는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비단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흠잡을 데 없는 옷이었지요. 머리에는 어머니의 은비녀를 꽂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치장도 하지 않았지요. 그 얼굴이 오히려 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광천이 대문 밖까지 배웅했지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몸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집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요. 이미 그 집 사람들이 제게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은 했습니다. 이 씨는 그 말을 남기고 걸어갔지요. 여씨 집안의 잔치는 한창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졌고 풍악 소리가 울렸지요. 초대된 손님들은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지요. 아들이 벼슬을 얻었다는 기쁨이 온몸에서 넘쳐났습니다. 품위 있는 옷을 입고 단아하게 앉아서 손님들의 축하를 받았지요. 여준혁은 그 옆에서 아버지처럼 당당한 표정을 지으려 했으나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말이지요. 이 씨가 마당으로 들어선 것은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 그녀를 알아본 사람은 없었지요. 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씨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여위었지만 동시에 더 단단해졌지요. 이 씨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잔치 마당 한가운데를 향해 주저함 없이. 그러다 최 씨 부인의 몸종이 이 씨를 알아봤지요. 그 순간 몸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몸종은 급하게 최 씨 부인 곁으로 달려가 무언가를 속삭였지요. 최 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얼굴 변화를 이 씨는 보았지요. 이 씨는 마당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손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풍악 소리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이 씨를 바라보았지요. 누구냐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여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내가 어찌. 이 씨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여준혁을 단번에 멈추게 했지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지요. 그것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한 종류의 결이었습니다. 서방님, 방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씨는 손님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요. 저는 이 집 며느리였던 이 씨입니다. 이 집에서 살림돈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노비로 팔려간 사람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 그 사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지요. 여러 눈빛이 최 씨 부인에게로 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지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달라졌지요. 위기를 맞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기도 했지요. 그 아이가 살림돈을 훔쳤소이다. 증거가 있소이다. 최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지요. 그 증거가 제 글씨를 흉내낸 가짜 장부라는 것을 밝히러 왔습니다. 이 씨가 말했지요. 그리고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씨는 먼저 가짜 장부와 진짜 거래, 기록의 차이를 설명했지요. 포목전 주인을 직접 찾아가 받아온 거래, 확인 문서가 있었습니다. 미국 상인의 증언이 담긴 서면이 있었지요. 그 내용은 이 씨가 살림을 맡던 기간 동안의 거래, 금액이 장부와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씨 집안이 내세운 가짜 장부는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었지요. 장부의 글씨가 제 것을 흉내낸 것임을 아실 분이 여기 계십니다. 이 씨가 말했지요. 그리고 손님들 중 한 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당 훈장을 지낸 노인이었지요. 이 지역에서 필체를 감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저 훈장 어른께서 두 장부를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은 망설이다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이 씨가 내민 두 장의 종이를 나란히 들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이 두 글씨가 같은 손에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소이다. 그 한마디가 마당의 공기를 바꾸었지요. 이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제 억울함만 밝히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씨는 두 번째 문서 뭉치를 꺼냈지요. 이 자리에 계신 관아 관리분께서 확인해 주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관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씨 쪽으로 걸어왔지요. 이 씨는 박막산의 집에서 가져온 원본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그러나 마당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한 목소리로 내용을 설명했지요. 여씨 집안은 수년에 걸쳐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 세금을 탈루해 왔습니다. 이 문서가 그 증거이지요. 날짜와 금액, 거래 방식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며 문서에는 이 집 최 씨 마님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관리가 문서를 받아들었지요. 그것을 펼쳐 내용을 확인하는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마당의 손님들은 말이 없었지요. 축하의 자리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요. 일부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여준혁은 두 주먹을 쥐고 있었지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였지요.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말이 없는 사람. 최 씨 부인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서 색이 빠지고 있었지요. 이 씨는 마지막으로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억울한 것은
제가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들어줄 곳이 없었다는 것이었지요. 친정이 없었으니까요. 이 세상에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오늘은 그래서 왔습니다. 들어줄 분들이 계신 이 자리에. 이 씨는 마지막으로 관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관아의 조사는 열흘 만에 시작되었지요. 그것은 빠른 편이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이었지요. 무엇보다 그 잔치 자리의 관리가 직접 있었고 문서를 현장에서 받아들었으니 모른 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조사관들이 여씨 집안에 들이닥쳤을 때 최 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지요. 항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했지요. 장부들을 전부 가져갔습니다. 창고를 뒤졌지요. 방들을 살폈습니다. 조사 결과는 이 씨가 제시한 증거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냈지요. 여씨 집안의 탈루 금액은 이 씨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박막산을 통한 것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도 재산을 숨겨온 것이 밝혀졌지요. 문서를 위조한 것도 나왔습니다. 가짜 장부건은 그 자체로도 죄였지요.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노비로 판 것은 더 무거운 죄였습니다. 여준혁은 벼슬에 오른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파직되었지요. 재산의 상당 부분이 몰수되었습니다. 집과 논밭이 관에 귀속되었지요. 가문의 이름은 고을 기록의 죄인 집안으로 남겨졌습니다. 여준혁은 형사 처벌을 받았지요. 장형과 함께 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이 없어진 집안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오래 함께한 노비들도 새 주인을 찾아 나갔습니다. 친척들은 피해를 줄이려 서둘러 연을 끊었지요. 그 집이 텅 빈 데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들이 유배를 떠나는 것을 마당에 서서 지켜보았지요. 아들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지요. 최 씨 부인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아들이 대문을 나서는 순간 최 씨 부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몸종이 달려와 부축했지요. 최 씨 부인은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어나지 못했지요. 의원이 왔습니다. 마음에서 오는 병이라 했지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지요. 다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이 씨가 최 씨 부인의 소식을 들은 것은 초겨울이 찾아온 무렵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이 씨를 보고 싶다 했다는 것이었지요. 전가를 가져온 것은 오래된 그 몸종이었습니다. 몸종의 얼굴은 늙어 있었지요. 몇 달 만에 그 사람이 이렇게 늙을 수 있는가 싶을 만큼 깊게 패인 주름이 생겼습니다. 마님께서 꼭 한 번만 오셔 주십사합니다. 이 씨는 몸종을 바라보았지요. 어디 계십니까? 작은 방을 하나 얻어 계십니다. 몸종인 저만 모시고 있지요. 이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요. 그것이 당연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 병석에 누운 그 여인이 보고 싶다 해도 거절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었지요. 그러나 이 씨는 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지요. 이 씨는 이미 끝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한 분노도 복수에 대한 갈망도
모두 그 잔치 마당에서 마무리되었지요. 이제 이 씨에게 최 씨 부인은 그저 늙고 병든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찾아가는 것이 자신을 격하시키는 일이 아니었지요. 최 씨 부인이 있는 곳은 초라한 방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단단하던 여씨 집안의 안채가 떠올랐지요. 그 집안을 홀로 움켜쥐고 굴리던 여인이 이제 이런 방에 있었습니다. 흰 이불 안에 작게 누워 있었지요. 그 얼굴이 이 씨가 기억하는 얼굴과 달랐습니다. 권위도 없었고 날카로움도 없었지요. 그저 늙고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씨가 들어서자 최 씨 부인이 눈을 떴지요. 두 여인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최 씨 부인이 입을 열었지요. 왔구나. 이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몸종이 전했습니다. 용케 왔다. 이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기다렸지요. 최 씨 부인은 천장을 바라보다 다시 이 씨를 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말이 느렸지요. 힘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그 말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헤아리려 하지 않았지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아무 죄가 없었다. 내가 그 죄를 만들었지. 이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다른 방법을 몰랐다. 집안을 지켜야 했지. 재산이 빠져나가면 아들이 무너지고 가문이 무너지는 것이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넘겨야 했지. 그것이 너였다. 너에게는 친정이 없었으니까. 이 씨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최 씨 부인의 눈가가 젖어들었지요.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니. 예. 그저 한 번 보고 싶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싶었지. 이 씨는 그 말에서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그 방 안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었지요. 이 씨는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말이 없었지요. 이 씨는 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불 속에 작게 누운 그 여인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가문을 지킨다 하셨겠지요. 그러나 가문이란 땅이나 장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을 짓밟아서 지킨 것은 사실 아무것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눈을 감았지요. 이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그 방을 나온 것은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 앞에 굴렀지요. 이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도 허리가 곧았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에 길이 있었지요. 여씨 집안이 없어진 세상에, 억울함을 씻은 세상에 더 이상 노비가 아닌 이 씨가 걸어갈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화려한 것인지 여전히 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이 씨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가장 차가운 바닥을 밟아보았지요. 그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길이 앞에 있어도 발 아래에 단단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머리에 은비녀가 겨울 햇살을 받아 가늘게 빛났습니다. 이 씨는 걸었지요. 차갑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